오늘 이제 인적성, 직무적성 검사를 가지고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언어 영역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무적성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학문적인 풀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는 요령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언어 논리,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언어 영역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 같은 경우가 조금 긴 경우들도 좀 있고요. 또는 지문이 짧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책을 조금 읽었느냐, 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내공을 쌓는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만점에 가까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휘력에 대한 문제죠. 대부분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는요,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없어졌죠. 그러면 동의어, 반의어 말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부분 어휘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묻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동음이의어도 많지만은 어떤 같은 어떤 형태를 쓰면서 관용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전적 정의를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는 팔로 여자의 허리를 감았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번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래서 감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팔로 이렇게 휘두르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팔로 휘둘러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의 비리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눈을 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모른 채 하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은 땀으로 멱을 감다시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멱을 감다라는 말은 뭡니까? 머리를 감다라는 뜻이죠. 물로 헹구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붕대로 머리를 감은 한 사내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동여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여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보시면 돼요. 그는 테이프를 되돌려 감아 이렇게 뒤로 돌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돌린다. 테이프를 되돌려 감아 뒤로 돌린다.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의 다리를 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상대편의 다리를 감아, 다리를 거는 행동을 얘기하죠. 다리를 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눈을 감다, 모른 채 하다고요. 물로 씻다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겠고요. 팔로 안다, 이렇게 감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붕대로 머리를 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감다, 즉 동여매다 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 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휘력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 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행동을 보시면 되거든요. 상사의 비리에 눈을 감다, 그 다음에 물로 씻다, 그 다음에 뭐 팔로 안다, 머리를 동여매다, 가장 비슷한 행동.
3번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행동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서술에 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사 또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형용사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충분히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첫 문장을 읽고 이어질 문장을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중요합니다. 문장 배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문장 배열에 관련된 문제.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보기 보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느냐면 이거 읽지 마세요, 일단은. 그래서 문장 배열 중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A, B, C, D까지 있으니까 D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들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를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C를 지워도 상관없고 실제 문제에선 그렇습니다. 요즘에 문제집들을 보면은 요런 유형으로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답인 경우들도 있어요. 문제집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아니면 B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B 중에서 무엇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으로 한번 가셔서요.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난화 기체 저감을 위한 습지 건설 기술은 아직 보도된 바가 없으며 관련 특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 습지 건설, 온난화 기체 저감을 위한 습지 건설은 아직까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그죠? 아직까지 없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제 A 봅시다. A하고 B하고 둘 중에 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보도록 합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습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국내 개발 기술을 활용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메탄을 배출하지 않는 인공 습지를 개발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습지 건설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동남아 등에서 습지를 보존하고 국내 개발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거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는 아니다. 그럼 뭐다? B겠지. 그럼 B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메탄을 배출하지 않는 인공습지를 우리가 개발하면 대박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B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B가 먼저죠. 그러면은 A 아니면 C 중에서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A 아니면 C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3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자, A 아니면 C. 자, A와 C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A와 C. 자,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메탄을 배출하지 않는 인공습지를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뭐뭐 하면 기존의 C 봅시다. 기존의 목적에 덧붙여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새로운 녹색 성장 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 동남아시아 등에서 습지를 복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안 나오죠, 사실은. 여기 말 안 나오죠. 이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나는 이거 개발하면 녹색 성장 기술로 새로운 녹색 성장 기술로 사용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B 다음에 C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속 볼까요?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식으로 푸셔야 됩니까? 아, 4번이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면은요, 여기 문장 배열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우리는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기존의 목적에 덧붙여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새로운 녹색 성장 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D 보면 기술 이전에 따른 별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에 따른 별도 효과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대부분 파생 기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파생기대 효과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독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장문 독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독해 문제 중에서요. 독해 문제 중에서 독해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빈칸 추론이 있고요.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블링크를 내놓고 그 블링크 안에 들어갈 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윗글에 일치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하면은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 또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 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제가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치하는 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일치하는 것은 이거는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일치하는 것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되고요.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맥락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맥락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과 내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독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걸 꼼꼼하게 다 읽으면은요 2번 읽으셔야 돼요. 왜 2번 읽으셔야 되느냐? 대부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 번, 그 다음에 내용을 찾는데 한 번, 이 두 가지의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읽으시면은 되게 편하세요. 그럼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지문들은요 2갈식 혹은 양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괄식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미국에서는 2갈식이나 양괄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문장을 적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앞 아니면 끝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끄면서 딱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한 문단의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을 대강 압니다. 자, 봅시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가 폭군이나 소수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데 있다. 있다까지. 아, 그렇구나. 민주주의의 목적은 이것이구나. 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유권자 다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다수에 대한 얘기로 점철 짓는구나. 자, 이런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고 다수의 의지를 중시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고 그것은 전체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 아, 앞에서 뭐를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서 단어 한번 볼게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무제한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건데 우리는 일단 블링크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용 파악했으면은 뒤에 가서 블링크 앞에 부분 한번 봅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본래 민주주의가 아니다. 본래의 민주주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 앞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또는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유추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위에서 얘기한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무제한적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 즉 어떤 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는 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추론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제한적 민주주의죠. 무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목적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채택하면서 진정한 자유주의, 소수의 의견을 채택하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거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함정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해야 된다. 이것만 보면 맞죠. 근데 과도기적으로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답은 그냥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지 보자고. 민주적 절차의 준수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견제에 관한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어때요? 추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추론까지 어려우면 먼저 보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읽어보시고 유추하시면은 끼워 맞춰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문제들, 즉 독해 문제 이전의 문제들은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푸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 세이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언어 논리 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독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해 문제는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일치하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자,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지금 방금 가르쳐드린 방법, 앞뒤 문장만 읽으면 돼. 앞뒤 문장만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앞뒤 문장 읽고 2번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우리는 선인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정신자산을 언어를 통해 얻는다. 문화유산의 계보가 언어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의 문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언어를 통해 선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문자의 중요성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중간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혜를 얻고 그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쫙 보시면서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유일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문화유산은 남김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언어가 시대를 넘어 문명을 전수하는 역할이다. 언어를 통해서 그 다음 언어가 없다면 선인들과의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사회는 앞선 시대와 단절되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2번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우리는 언어라는 것에 중점을 뒀지 문자 언어, 음성 언어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은 언어의 진화와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건 뭡니까? 문명의 발달은 언어의 진화와 더불어져 이루어왔다. 즉, 언어의 진화가 있었으니까 문명의 발달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언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언어 추리로 넘어가셔서요. 요런 문제들 가끔씩 나오거든요. 요런 문제들 나오는데 요런 문제들은 정말 0.5초 만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동일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우산 뭡니까? 계절이고 여기에 쓰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고 도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날씨 그 다음에 도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추워요. 그러면 추울 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1, 2, 3, 4번 중에서 0.5초 만에 찾아보세요. 5번 외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하셔도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그 다음에 추워지면 외투를 입는다. 추워지면 등산을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외투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적성 중에서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훈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제예요. 자, 상식 문제 중에서 역사 문제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꼭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시대에 볼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조피, 수수 등의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농경이 시작된 건 신석기. 그 다음에 벼가 재배된 건 청동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석기, 벼가 재배된 건 청동기. 자, 조피, 수수가 생기면서 농경이 시작되니까 뭐가 정착 생활을 하겠다. 목축어까지 같이 합니다. 신석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목축어까지 같이 하니까 정착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벼, 청동기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벼는 조피, 수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곡물이 나오는 거죠. 곡물이 나오다 보니까 벼 같은 경우는 곡물이 나오니까 먹고 남겠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는 거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유재산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유재산이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돈 많은 놈이 뭔가 힘을 쓰겠구나 라고 해서 이때부터 계급사회, 군장사회로 가는 거예요. 계급사회, 군장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욕망이 이끌고 이 욕망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집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화로운 시기예요. 그래서 바닥은 원형 또는 둥근 네모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형 또는 둥근 네모 형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반지하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거고, 불된 자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불된 자리가 가에 있다면 청동기인데 중간에 있으면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원형 또는 둥근 네모 형태이며 대체로 반지하 형태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다? 신석기 시대다. 요거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산간지대나 구릉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산간이나 구릉 이런 곳이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하고 비교를 잠깐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비파형 동검이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청동기다. 비파형 동검이니까 청동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톡인데, 자, 흑백이니까 잘 모릅니다. 흑백이니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민문이네. 민문이 톡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민문이 톡이는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자, 이거는 뭡니까? 고인돌. 그죠? 고인돌인데 이거는 무슨 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이게 받침이 없으면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청동기 시대다. 자, 이거는요. 빗살무늬 톡이죠. 이렇게 뾰족하면 빗살무늬 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살무늬 톡이니까 빗살무늬 톡이는 신석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반달돌칼이죠. 그럼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는 뭘로 짓지 않았다? 청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청동기, 4번만 신석기.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또 시간이 된다면 역사에 대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 봅시다. 상식에서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 그림처럼 그림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요걸로도 충분하니까 복지 강화를 원하지만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복지 강화를 원해요. 나는 복지를 원해요. 근데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눈프. 외우세요. 눈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지 혜택 강화는 찬성.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안 돼. 요런 얘기인데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것 때문에 눈프 때문에 복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아요.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고 또는 세금을 내는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아요. 이 제일 나쁘죠. 자, 그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고 세금을 안 내고 복지 혜택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복지 혜택도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복지 혜택 받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모두 다 내지 않으니까 복지 혜택이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고요. 대부분. 어찌됐든 우리는 요런 얘기가 나오면 눈프라는 거. 님비 현상과 바나나 현상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냥 지역 이기주의. 그냥 이기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집단 이기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잉 별표 치세요.
제로잉 별표 치세요. 왜 제가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이 아닌데요 선생님.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지만 제로잉은 왜? 요거는 미국에서만 합니다. 미국에서만 하고요. 세금 그 관세와 관련이 있어요. 관세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자 수입국 같은 경우는 내수 물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물가가 내수 물가보다 싸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입국이 내수 시장보다 수출 물품이 비싸면 얘들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손해잖아. 그러니까 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자기가 내수니까 이익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이익 난 거 없어. 제로야 라고 얘기를 해서 덤핑 관세. 자기들의 위치를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덤핑 관세를 조금 더 매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국가 미국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로잉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핌2 같은 경우는요. 핌2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기 안에 뭔가를 꼭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런 핌2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순서대로 발행해 나열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철학에 대해서 나오면은 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사실상 철학은 용어가 너무 어렵고 사람도 너무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 나오면은 막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좀 중요한 철학자들 몇 명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순서대로 발행해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뭐 연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주의 철학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 철학자이다 또는 좀 독보적인 철학자거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사람이에요. 20세기 사람이에요.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논리 철학 논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1900년에 죽어요. 딱 20세기에 죽거든요. 그래서 기획보다는 앞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 모를 때 한비 이런 사람들 나오죠. 왠지 중국 사람 같잖아. 대부분 전부 다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다. 춘추 전국시대는 언제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귿이 제일 뭐합니까? 제일 오래됐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황제이고요. 로마의 주교이자 성인이었죠. 자,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이후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D죠.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AD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을 당시가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5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약용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정조 때 사람이에요. 역사 공부하시면 아십니다. 정조가 1776년에 즉위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세기 사람입니까? 18세기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귿이 제일 먼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약용인 거고 니체, 비트겐슈타인.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 영역과 상식 부분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리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식은 상식대로 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한번 쫙 한번 훑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훈련을 하고 많이 읽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른 기업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